안녕하세요. 배워야 산다 유창호입니다. 일단 2월도 벌써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충격이 컸던 1월 증시와 비교해 본다면 사실 2월은 비교가 어려울 만큼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그동안 잠자고 있던 굵직한 종목들을 깨웠고요. AI 반도체 열풍이 지속이 되고 2차 전지에서 주가 반등이 일어나고 지수는 어느새 연초 고점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좀 답답하시죠? 세상 반사가 원래 좀 상대적인 건데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 유럽 증시도 사상 최고, 심지어는 가까이 있는 일본 증시도 그리고 대만에서도 사상 최고라는 기록이 만들어졌습니다만 우리 증시는 겨우 연초의 고점 수준입니다. 21년에 만들어졌던 사상 최고가, 여기까지는 거리가 좀 상당히 멀어 보이는데 이런 가운데서 밸류업의 기대감은 어제와 오늘 훅 좀 빠지고 있고요. 시장이 또 주춤하니까 과연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하나 고민이 깊어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워야 산다를 통해서 심화된 공부를 해보고요. 투자 힌트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렵게 모신 만큼 값진 시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중국 경제 현황과 반도체 전쟁, 바로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중국, 그리고 두 번째로 반도체, 이렇게 좀 나눠서 다뤄보도록 하죠. 중국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요 근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난해도 그렇고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만 어려우면 그나마 좀 다행인데 바로 옆 나라고요. 무역이든 뭐든 우리나라와는 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 걱정을 함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장님, 먼저 이 증시 얘기 말고 실물 경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 요새 좀 몇 년간 흐름이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좀 살펴주시죠. 네, 코로나 봉쇄가 이제 뭐 거의 실질적으로 3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뭐 성장률이 최근 4년 동안 중국이 잠재 성장률 동안 5%를 보는데 거기에 한 번도 도달한 적이 없어요. 평균으로 보면. 그래서 뭐 굉장히 뭐 숫자는 4%, 5%지만 이제 체감형 불황 이게 뭐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2024년을 보면은 아마 1, 4분기가 가장 낮은 이제 아마 4%, 그리고 아마 2, 4분기부터는 아마 5% 잠재 성장률 위로 가는, 그래서 아마 1, 4분기가 가장 어두운 이제 시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은 얼마 전에 나왔던 수치가 지난해 경제 성장률 5.2% 이렇게 좀 기록이 됐습니다. 좀 아쉬울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웬만한 나라 입장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것은 이제 생산이죠. 그래서 뭐 국내 총 생산이 그렇다는 거고, 근데 생산하고 소비는 약간 다르죠. 그리고 이제 뭐 5%라고 하면 인도 빼놓고는 가장 높은 성장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명목 성장률하고 실질 성장률을 보면 명목 성장률은 4.6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디플레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의 부족이 있다. 그래서 기업들이 생산은 했지만 이제 재고가 많은 이제 그 상황이 중국의 불안감을 이제 조금 더 이제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 언론에서 최근 뭐 한 6, 7개월 다 나온 뭐 중국의 위기설, 부도설 뭐 이것은 조금 과장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숫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수요 공급의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성장에서 뭐 그게 문제가 되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근본적인 이유들을 보면은 이 정부의 헛발질이 정책의 미스가 만들어낸 이제 오류인데, 뭐 서방 세계하고 달리 중국의 경우는 정부 힘이 무지 세요. 그래서 결자 해지, 사고도 정부가 치지만 문제 해결도 정부가 하는, 아마 그런 일이 2024년에는 나타나지 않는가 싶고, 지금 작년 7월이 아마 체감적으로 보면 중국으로서는 가장 바닥이었다. 그래서 우리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그 빅구이엔이라고 하는 뭐 1위 부동산 회사가 8월 달에 보도가 나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정부가 뭐 정말 뜨거워라.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런 각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달에 보면은 중국 정부가 한 달에 그 경기 부양책을 28가지를 냅니다. 예. 뭐 최근 20년간 보지 못했던 그런 이제 그 정책을 썼고, 그래서 뭐 정책을 썼는데 왜 이제 숫자가 나오냐 그러지만 정책은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시차가 있어야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면 아마 금년 아마 2, 4분기 요즘에 아마 그 정말 폭탄처럼 부었던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펼쳐왔던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효과가 시차를 좀 두고 나타날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해봤습니다. 자, 경제 성장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그리고 이 중국의 실업 문제, 이 얘기도 해볼게요.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도 이 청년들의 실업 문제로 아주 좀 골칫거리라고 하던데 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작년 그 6월 달에 21.3%가 나와서 역대 최대였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조금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그 통계 기준을 바꿨어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눈 가리고 아웅인 것 그렇죠. 같다는 그런데 생각도 이제 들었는데요. 중국 정부로서는 약간 이제 지금 차트 나오고 있지만 저 빨간 색깔이 이게 이제 7월달 실업률인데 항상 7월달 실업률이 청년 실업률은 가장 높아요. 그래서 중국은 우리하고 달리 9월 이제 학기이기 때문에 예. 그 7월에 졸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졸업한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취업은 12월 달에 졸업하고 이제 뭐 1, 2월, 3월에 이제 회사를 나가니까 그렇죠. 그 기간 동안은 이제 실업으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우리는 좀 억울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수치를 조정해가지고 이제 연말에 낸 수치는 이제 14%대로 떨어졌다. 그렇죠. 통계 기준 바꾸고 나서 좀 떨어진다고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중국이 청년 실업이 나쁜 건 분명한데 조금 봐야 되는 것은 그 청년 실업이 높다는 것이 엄청난 문제냐. 요건 네. 좀 다른 것이 14세부터 이제 24세까지의 그 청년 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한 10.5% 정도예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예를 들어서 20% 실업률이라고 하면 한 2% 정도 실업률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이제 전체 실업률 16세부터 이제 60세, 59세까지 전체 실업률을 보면 이게 6%에서 5%대로 한 1%포인트 떨어져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청년 실업률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만 포커스, 근데 나머지 90%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가 별 관심이 없죠. 예.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3년 동안에 이제 대부분 공장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사원을 대거 채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신입사원은 채용해서 뭐 3개월, 6개월 트레이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는 뭐 실업률들이 전체적으로 청년 실업률이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이제 공장이 정상화되면은 이제 신입사원들을 뽑는 거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 업종에서 고용 유발 효과가 커요. 예.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서비스 업종들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MZ 세대들이 취업하고 싶은 것이 이제 고수익이고 조금 그렇죠. 근무 환경이 좋은,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 또 플랫폼 기업, 또 뭐 일타 강사라고 하는 이제 네. 사교육, 이런 게 이제 중국의 청년들이 좋아하는 직장인데 이걸 최근 3년 동안 정부가 내리 규제를 했죠. 그래서 이런 업종이 대부분 다 이제 구조조정하고 사람 안 뽑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은 직장, 요것이 이제 줄어드는 바람에 나타난 현상도 있는데요. 근데 작년 하반기 이후에 중국은 그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부동산하고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는 완전히 풀었고, 예. 오히려 이제 부양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아마 금년 뭐 실업률은 굉장히 개선되는 쪽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실업 문제 해결할 의지는 좀 강하게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중국은요, 황황이 뚝이 터지면 예. 이제 나라가 망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황하강이 터지면은 거기에 이제 순식간에 수백만, 수천만의 이 유랑민이 생기면 이 사람들이 부자를 털고 관가를 털고 나라를 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현대적으로 얘기를 하면 실업률이 높아지면 나라가 위험해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로서는 뭐 실업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키나게 지금 보고 있죠. 네. 그래서 뭐 거기에 실질적으로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그 문제에 거의 전력 투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의 실업 문제 관련된 이야기 해봤고요.
이번에는 다들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부동산 문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이 차지하는 위상이 뭐 대단히 크지만 중국이 좀 더한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이게 흔들려 버리니까 걱정이 사라지질 않고 있습니다. 부양책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 1월에 주택 가격만 봐도 하락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21년부터 위기설 계속 이어오던 거죠. 중국의 2위 부동산 업체 헝다의 파산. 게다가 또 며칠 전에는 이 중견 부동산 개발업체인 진커에서 구조조정 신청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자, 소장님, 중국의 부동산 시장 요새 좀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최악의 상황은 지난 것 같고요. 그러고 이제 작년 헝다는 2021년에 부도가 났고 작년 8월에 이제 비구이엔이라고 하는 회사가 2022년에 1등했던 회사가 부도 났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부동산에서는 호재였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2020년부터 뭘 했냐면 정책 아젠다를 바꿔요. 네. 그래서 시진핑 집권하고 한 10년 동안은 이제 뭐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 뭐 이런 구름 잡는 얘기를 하면서 차이나 드림, 중국의 꿈이라는 국정 아젠다를 갖고 가다가 한 10년 뭐 똑같은 얘기를 하면은 이제 듣기 좋은 꽃 노래도 10년 하면 듣기 싫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로이 상기 집권을 하면서 공동부유라는 게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걸로 국정 아젠다를 바꿨어요. 예, 그것도 약간 거창한데요. 그렇죠. 근데 훨씬 더 조금 이제 체감이 되는데 그럼 같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이제 공공의 적이 있다. 이제 10원 케이스로 세 놈을 골랐는데 하나가 이제 투기를 조장해서 폭리를 하는 부동산 업종. 독과점으로 이제 뭐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플랫폼 기업, 그 다음에 이제 부모들 등골 빼는 사교육 업체. 요 세 개를 이제 공공의 적으로 정하고 규제를 한 거죠. 규제 또 하면은 강력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제 내리 3년 동안 해버린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 왜 나빴냐 하면은 통상 중국의 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차트 나오지만 2006년 이후에 3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에 비해서 이번을 보시면 하락 기간이 거의 4년 가까이 돼요. 그래서 3년 동안 내리 규제를 하는 바람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됐고, 그래서 이제 뭐 부동산 규제에서 버블은 잡았지만 문제가 심리를 죽여버렸는데 그 심리는 첫 번째 투자 심리를 죽였고 소비 심리를 죽여버린 것이 이게 이제 아주 치명적인 독이 된 겁니다. 방금 이제 앵커님 얘기하셨지만 뭐 경기 부양책을 썼는데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이유는 마음을 닫아버린 거죠. 너무 장기간 동안에 계속 규제만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이 뭐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2월 달까지 제가 세어보니까 17가지 부동산 부양책을 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차트에 나오지만 뭐 하여간 할 수 있는 것들, 제재했던 것들 싹 다 풀었고 지금 뭐 금리나 지준이나 뭐 할 수 있는 거 지금 다 풀어놨고 발등에서 불이 떨어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회사들한테 최근 3년 동안은 대출을 안 해주는 쪽으로 가다가 이제 기업들이 부도가 난 거죠. 그래서 이게 7월 이후에는 부동산 기업한테 대출을 강제적으로 해줘라. 강제적으로요? 그래서 은행이 부동산 업체에 대한 대출 증가율은 일반 대출보다 더 커야 된다. 돈 빌려주란 얘기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화이트리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부도난 기업 포함해서 상위 50대 기업들한테 자금 지원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뭐한 것은 2021년에 부도난 헝다가 어떻게 아직도 청산을 안 하고 있냐.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부도난 그 비구엔 같은 경우도 멀쩡하게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중국 정부가 정책 스탠스를 바꾸면서 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투기하는 곳이 아니고 그냥 거주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 돼서 3년 동안 부동산을 규제를 했는데 작년 12월 달에 그 문구를 거의 모든 공식 문서에서 다 뺐어요. 그 얘기는 이제 부동산 규제 안 한다는 시그널을 준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부동산 가격 이제 1월 달이나 뭐 2월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연초기도 하고 이제 중국은 춘절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집 사러 가는 게 아니라 고향 가죠. 그러다 보니까 1, 2월 달에 부동산 거래나 가격이 이제 뭐 거래가 없으면 가격도 좋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뭐 제가 볼 때는 작년 7월 이후에 중국이 부동산에 관한 정책에도 또 이제 폭탄을 부었기 때문에 아마 금년 한 3, 4분기, 4, 4분기 뭐 4, 4분기쯤에는 이제 가격이 위로 올라가는
뭐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최악의 우려감은 이제 거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좀 부정적인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앞으로 좀 나아지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상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3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접고 나가는 이른바 이 차이나 런 현상이 확연해진 거죠. 스탠다드 차터드라든지 아니면 뭐 HSBC 이런 글로벌 은행들이 중국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로 4조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자, 소장님, 중국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현황 이게 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이제 우리 언론에서 많이 나온 게 차이나 런이냐, 네. 아니면 감소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30년 만에 FDI 포린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마이너스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주식하고 채권 이쪽에 마이너스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도 보면 3분기에 마이너스고 연간으로는 플러스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냐면 작년에 100원을 갖고 와서 투자를 했다가 금년은 30을 투자를 한 것이지 30을 빼간 게 아니에요. 아, 네. 그래서 이제 투자 규모가 줄었다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차이나 런이나 돈을 다 빼갔다. 어제 들으면 그 뉘앙스가 상당히 다르게 읽힙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정서적으로 중국이 싫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훨씬 더 어필을 하죠. 그러나 팩트는 그게 아니고 빼간 게 아니라 투자 규모가 줄었다는 얘기고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6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계속 돈을 빼갔어요. 증시가 좀 계속 부진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2월 달 들어서는 이게 플러스로 반전을 했고 채권 시장 마찬가지로 작년 10월 이후로 이제 외국인이 다시 돈을 갖고 들어오는 이제 런이 아니라 리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HSBC나 뭐 이제 SC 같은 데들이 왜 투자 손실이냐고 그러는데 중국이 2021년부터 부동산 규제를 본격적으로 하고 이제 소비 심리가 죽으면서 주식시장도 같이 이제 떨어졌는데 시가총액이 얼마가 날아갔냐고 그러면 부동산 시가총액하고 주식 시가총액이 대략 한 이제 50조 위안. 50조 위안이요. 근데 우리 별로 감이 없는데 거기다가 이제 180을 곱해야 되는데 그러면 숫자가 아주 천문학적으로 나옵니다. 네. 근데 중국의 1년 GDP가 한 120조, 126조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GDP의 39% 정도 되는 돈이 공중으로 날아간 거예요. 대단히 큰 수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이게 웰스 이펙트? 자산 효과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돈 쓸 의욕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돈이 없는 것보다가도 사실은 내가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심리가 더 무섭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딱 거기에 걸렸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제 이 소비 심리, 투자 심리를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소용없다는 거를 이제 중국이 인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규제 다 풀고 그리고 금리도 내리고 지준율도 내리면서 우리가 경기 부양의 의지가 있다. 그걸 하나 보여줬고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내리 주가가 3년 빠지고 1월 달에도 폭락을 했는데 재미난 것은 1월 말부터 시작해서 2월 달 들어갖고서 이게 주가가 V자 턴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600에서 지금 아마 3,100인가 뭐 한 15%가 그냥 휙 올라갔는데 거기에 변수를 보면 지금 차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 V자 턴을 한 이유가 갑자기 우리 같은 증권감독 원장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뭔가 잘 안 되면 이제 오다를 하고 오다가 잘 안 되면은 이제 사업부 조정하죠. 사업부 조정하다 안 되면 사람가랑 사장 바꿔버리는 거죠. 담당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증권감독 원장을 바꿨는데 지금 오늘은 제가 차트를 안 갖고 왔습니다만은 중국에 역대 9명의 증권감독 원장이 있었고 이번에 10번째 증권감독 원장인데 증권감독 원장을 교체 시기에 항상 그 직전에 보면 주가 대폭락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 다음번에는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되풀이되어 왔었군요. 이번에 증권감독 원장은 아주 특이한 것이 지금까지 9명의 증권감독 원장은 전부 우리 같은 한국은행, 인민은행 출신 은행원들이 이제 증권감독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낙점이 된 증권감독 원장은 이제 증권감독원에서 일을 했고 또 상해 증권거래소 이사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직전에 상해시 부시장을 한 행정, 그다음에 증권거래, 증권감독을 다 해본 증권 전문가를 이번에 이제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 특이한 게 18일, 19일 날
이제 발령받고 나서 일주일에 18일이 일요일이고 19일이 월요일인데 일요일도 출근해가지고 네. 이제 12번 회의를 했는데 그 12번을 이제 개인 투자가, 기관 투자가 뭐 이제 증권회사 이 일요일, 월요일, 일요일도 상관없고 부양시킨다는 의지가 대단하군요. 바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이 눈치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근 뭐 일주일, 2주일 사이에 주가의 빠른 반등은 중국 정부 정책의 스탠스의 변화, 예. 그게 있다는 것을 이제 인지를 했고 네. 또 외국인 자금도 보면 그 2월 달 들어가지고 순이익으로 들어와서 최근 5개월 중에 가장 많은 돈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그게 결국은 스마트 마니들은 이제 물의 온도의 변화를 일반인보다 훨씬 빨리 이제 알아채는데 아마 그것이 그 증권 정책의 변화, 그 다음에 감독 원장의 체인지가 중국이 이제 주식하고 부동산에서의 자산 손실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냥 둬서는 소비 심리 자체가 리커버가 어렵다고 보고 그것이 이제 심리 치료의 방법은 없어진 자산을 다시 올려놓는 것. 그렇게 정책 스탠스를 바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이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자, 그럼 거기 포인트를 맞춰서 이야기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앞서 간단히 좀 언급도 해주셨지만, 최근 끝난 충제 연휴가 있었죠? 이 기간을 통해서 위축됐던 소비가 되살아날 조짐이 보이니까요. 이 중국 정부에서는 이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은데, 소장님, 중국의 소비 심리 반등, 요거는 좀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이번 춘절에 소비를 보면 그 이동한 것들하고 이제 사용한 그 돈을 보면 이게 회복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019년을 이제 코로나 기전을 100이라고 봤을 때 그 이번 춘절이 이동 뭐 소비가 108, 119. 그래서 그 전 고점을 넘어선 건 분명해요. 근데 아마 서방 언론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 그러나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차트에 나오는데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게 뭐냐면 예. 1인당 객단가입니다. 한 사람당 이제 얼마를 썼냐를 보면 이번 춘절에 90.5%. 2019년에 코로나 없었을 때 100을 썼는데 예. 사람의 숫자는 이제 이동한 사람은 120% 늘었지만 한 사람이 쓴 돈은 그때보다 한 9.5% 적게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직 미흡하다 이렇게 했는데 예. 이제 어쨌거나 사람의 이동 숫자가 그러니까 럼썸을 사람 숫자 곱하기 금액을 하면 이제 휙 돌아선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 샀다거나 썼다고 하는 걸 놓고 보면 먹고 마시고 이제 여행 가는 데는 돈을 썼지만 상품을 구매하는 데는 아직 돈을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진정한 회복은 이제 먹고 마시고 물건 사야 되는데 이 쇼핑을 하러 가서 먹고 마시고 밥은 먹지만 이게 손에다가 쇼핑 가방을 들지는 않고 있는 단계가 중국이에요. 네. 그래서 회복은 하고 있지만 아직 상품 소비를 이제 대대적으로 하는 단계는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도 아까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고용이 조금 더 늘어나고 네. 경기가 조금 좋아지는 이제 조짐이 보여야 아마 그것이 상품 소비가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서 간단히 좀 얘기해봤지만 증시 관련된 투자 심리 이야기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증시는 확실히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그 신용증권의 보고서도 하나 나왔는데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증시 부양책이 나오면 리레이팅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증안기금, 증시 안정기금의 투입 여부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소장님, 그러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국 증시 이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됐다기보다는 뭐 예전에 우리 80년, 90년대 한국 예의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 오후 3시가 되면 그분이 항상 오세요. 그분이 뭐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장에 들어서 보면 예. 이게 뭐 3시 반, 3시 이즈음에 장이 다 빨간색으로 변해요. 네. 그래서 이제 국가 자금들이 ETF를 통해서 항상 종가 관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부가 우리가 이 주가대에서는 절대 밑으로 보내지 않는다. 이제 요걸 계속적으로 심어주면서 그 심리의 지하실을 더 이상 이제 지하 1층, 2층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나 중국에 이제 개미가 얼마가 있냐면 2억 2천만 명이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의 4배가 넘는데
근데 2억 2천만 명이 이제 움직이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정부가 손을 대게 되면 그것은 뭐 밑으로 내려갈 일은 이제 없어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위로 가는 데 있어서는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추가적인 정부 정책의 어떤 변화라든지 또 뭐 증강기금이라고 하는 것, 그 이미 이제 그 국가 자금이 들어와서 시장은 단단하게 받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이제 살래하는 것은 우리 같은 증강기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한 달 전인가 블룸버그가 뭐 중국이 2조 위안 뭐 증강기금 만든다고 그러는데 중국 안에서는 7조를 만든다는 얘기들도 막 나왔지만 아직도 뭐 구체적인 얘기는 없는데 그 중국이 그 금융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장기 자금을 증시로 유입시키겠다. 요 얘기는 분명히 했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연기금하고 보험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하고 달리 중국은 보험사가 무지 큽니다. 근데 그 보험이 다 인보험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달 그 연기금처럼 보험료를 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위험자산 투자 비율을 예를 들면 20%인데 그걸 30% 올린다든지 아마 연기금의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올린다든지 아마 그게 이제 3월 양회의를 기점으로 그런 쪽에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그건 실제적으로 중앙기금을 만드는 것하고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호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중국 이야기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미국 얘기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뭘 하든 간에 중국을 배제시켜버리는 의지를 계속해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게다가 지금 미국이 좀 대선 전국이죠.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사실 둘 다 승리를 위해서 중국 대리기를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 그러면 미국의 대선에서 바이든 당선 시, 트럼프 당선 시 이렇게 또 결과에 따라서 중국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뭐 이게 갠지 늑대인지 중국으로서는 판단을 아직 안 쓰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이 되는 게 좋냐, 트럼프가 되는 게 좋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2024년은 이것은 나토다. 미국이 노 액션 토킹 온리. 그래서 말폭탄은 막 쏘지만 실제적으로 중국과 전쟁을 하진 않는다. 그 이유는 이게 경제가 지금 나쁜 상황에서 미국이 이미 2개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3개의 전쟁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커요. 그리고 이제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보복까지 나 60% 때릴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칼 자루가 없는 말폭탄인 거죠. 자기가 실행할 수 있는 이제 이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중 관계에서 나오는 많은 중국 관련되는 얘기는 이것은 미국 국내용이다. 그래서 이게 뭐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이제 그걸로 봐야 되고 칼을 잡았을 때도 그렇게 할 거냐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뭐 바보가 아닌 이상 트럼프 같은 경우를 보면 아젠다 47이라고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47대 대통령이 되면 이런 거 하겠다는 것을 공약을 다 나열을 해요. 근데 아직 뭐 선거가 시작도 안 됐는데 거기다 자기 공약 다 까면 상대가 그거 보고 공격할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많은 것들은 국내 유권자들 자기 지지자들을 모으기 위한 이제 페인팅 모션이고 정작 이제 본게임이 벌어졌을 때는 아마 지금 생각하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건 다른 전략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미 무역전쟁을 해서 트럼프가 이기질 못했단 말이에요. 뭐 이겼다고 그러면 당선됐겠죠. 재선했는데 실패했다는 것은 무역전쟁으로서의 이제 대중공격은 승산이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기술전쟁으로 반도체 전쟁으로 3년 동안 했지만 문제는 중국을 완전히 자초시켜서 숨통을 끊어야 되는데 뭐 멀쩡하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뭐 지폰이 무슨 뭐 칩스 액트니 하는 것은 지금 시작을 했지 어느 것도 완성이 된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바이든이 지속적으로 가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있는 정책은 뭐 트럼프의 성격상 바이든이 했던 정책 다 엎어버리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이제 기술전쟁의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바이든 같은 경우는 뭐 기술전쟁 제가 볼 때는 신의 한 수지만 아마도 트럼프는 그 기술전쟁 말고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게 제가 볼 때는 금융전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스텝 중에 하나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인데 이 사람이 지난번 무역전쟁 때 무역협상의 대표였죠. 근데 그분의 이제 히스토리를 더 뒤져보면 1985년에 미국이 일본과 똑같은 지금 전쟁을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무역 전쟁했고 반도체 전쟁했고 그리고 환율 전쟁을 했죠.
근데 그때 무역 협상의 미국 측 부대표가 로버트 카이저였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아마도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하게 된다면 미중의 전쟁은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기술 전쟁 플러스 금융 전쟁이 될 가능성 그게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는 중국의 최대 정치 이벤트 양회까지도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인민대표대회 그리고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양회가 열리게 되는데 다음 달 4일에서 5일이니까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소장님, 이번 양회 전망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양회의는 뭐 우리가 관심 갖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GDP를 얘들이 얼마를 가져가냐 이게 최대 관심사인데 제가 볼 때는 GDP는 이미 5% 내외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중국은 31개 성시들이 지방에서 양회의를 먼저 하고 네. 그 결과를 이제 집대성해서 전체 회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지방의 그 GDP 목표가 그 정부 전체보다는 조금 높아요. 항상 한 0.6 요 정도 높은데 이번에 5.4를 이제 평균을 내면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되면 그 4.8% 정도가 타깃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GDP는 서방 세계하고 달리 이건 고용 지표예요. 예.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뭐 기업들이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유기업이 GDP의 거의 60%가 넘기 때문에 그 고용을 얼마나 늘리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 3년 동안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업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고용을 더 높이려고 하면 중국이 GDP 1%당 한 240만 명 정도로 고용을 해요. 예. 근데 중국이 이제 금년에 나오는 대학 졸업자가 한 1187만 명, 뭐 1200만 명 가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고용하려면 그것은 5% 이상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중국이 또 너무 높게 잡으면 나중에 왜 못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정과 동 5% 좌우의 목표를 잡을 가능성이 높지만 제가 볼 때는 2024년은 5%보다 높게 나가는 게 없다. 왜냐하면 고용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그러면 작년하고 뭐가 달라지냐 이러지만 이번에 양회의에서는 제가 볼 때 목표 수치보다는 그걸 어떻게 달성할 거냐 하는 세부 내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 세부 사항들이. 그래서 이번에 보면 중국이 시진핑 주재하에서 이제 회의를 하나 하는데 거기서 그 2015년인가 했던 그 2조 환신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중국도 뭐 핸드폰, 노트북, 자동차, 뭐 가전제품 이런 것의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근데 내구 소비자라는 건 그걸 이제 써야 되는데 이미 보급이 다 됐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그 구형 제품을 신형 제품으로 바꿔서 소비를 늘리자는 얘기를 이번에 했어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면은 보조금을 주든지 아니면은 이제 세금을 깎아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아마 양회의가 끝나고 났을 때 내구 소비재에 대한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세금 깎아주고 보조금 주게 되면 우리도 그렇지만 자동차 뭐 구매세 낮춰준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구매가 늘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이제 통상의 경우는 양회의는 뭐 매크로 목표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중국 정부로서는 부동산하고 주가를 올려야 소비 심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아마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회의에서는 전체적인 뭐 GDP 투자 뭐 수출 목표가 얼마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 세부 전략에 뭐가 나오냐를 그거를 좀 잘 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 아마 투자에 중요한 팁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양회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큰 카테고리를 좀 살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를 주제로 남은 시간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요새 이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정말이지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과는 좀 다른 키워드가 하나 있죠. 바로 AI 반도체라는 건데 시대가 새롭게 좀 바뀌었습니다. 자, 소장님,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조 단위 얘기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샘 올트먼의 뭐 9,700조 투자 모집, 이제 거의 뭐 경 단위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이야기 자세히 풀어가기 전에 일단은 이 AI 반도체가 갖는 의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미중 전쟁의 기술 전쟁의 종착역은 반도체가 아니라 AI라고 사실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제 AI가 뭘 해주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뭐 사람 대신 그 PPT 자료를 만들어주고 영상을 만들어주고 이러는 건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드라이브샷 같은 거고 예. 실제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이팔 전쟁을 하거나 우러 전쟁을 보면요.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의 탱크를 50대씩 100대씩을 그냥 폭발을 시켜요. 근데 어떻게 하냐 봤더니 드론이 가서 폭파하는 거죠. 근데 드론을 어떻게 조절하냐고 그러면 이제 그 드론 자체가 AI 드론이라는 거죠. 아하.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전쟁할 때도 보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완전히 포위하고도 공격을 안 해요. 예. 근데 왜 공격을 안 하냐고 그래도 날씨가 안 좋아서 안 한다고. 아니 전쟁하는데 비 오든 눈이 오든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먼저 AI 드론을 띄워서 예. 이 팔레스타인 이제 그 군인들이 있는 땅굴 지하를 먼저 이제 폭격을 해서 이 밖으로 나올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간다는 거죠. 예.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드론이 날라고 그러면 이것은 날씨가 좋아야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다린다는 건데 결국은 이번 지금 그 이팔 전쟁이나 우러 전쟁에서 보여지는 그 AI 무기가 예. 그게 다르게 생각을 하면 미중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는 전쟁은 총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중국으로서는 이제 뭐 230만 명 인민해방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결국은 이제 AI에서 기술? 간단하게 승부가 나는데 아하. 미국으로서는 그 이제 AI의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이것은 전쟁이 끝나버리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라도 반도체에 뭐 AI가 다 AI라고 하지만 뭐 지금 뭐 샘 알트만이든지 엔비디아 jensen 황이든지 간에 그 칩은 이제 TSMC가 만들어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한국의 하이닉스가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뭐 농담입니다만은 엔비디아 주가를 반토막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공매도 치려면 우리 하이닉스가 마음 독하게 먹고 HBM을 우리 공급 안 한다. 네. 이러는 순간에 이건 이제 완전히 올스톱이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래 어쨌거나 지금 이제 AI의 가장 하드웨어 인프라로서는 이제 반도체 칩이 필요한데 예. 이게 중국 손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앞으로의 기술 전쟁의 종착역은 반도체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반도체 윗단에 있는 AI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게 양보할 수 없는 일전 이제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앞에서 중국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이제는 충분하다 싶었는데 AI, 반도체 얘기하다 보니까 또다시 중국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요새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규제, 특히 반도체 규제를 강하게 좀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소장님, 이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의 현황이 좀 어떤지,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개발 현황이 어떤지 살짝 좀 봐주시죠. 미국이 지금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시면서 한 게 보면은 취임할 때 보면 실리콘 웨이퍼를 이제 들고서 네. 이제 내가 중국을 공격하겠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는 무역, 통상, 보복 관세 이런 걸 입에 올린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기술로서 그 전쟁을 했고 그래서 많은 기업을 제재는 했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거기에 당해서 손을 들어야 되는데 뭐 중국이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인데 결국은 뭐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을 안 해버리면 중국 바로 끝나죠. 근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애플입니다. 애플은 뭐 아이폰이든 아이패드든 뭐든 간에 이거 뒷딱지를 보면 이게 메이드 인 USA가 아니고 디자인드 바이 캘리포니아 USA, 어셈블드 바이 차이나. 예. 거의 80% 가까운 걸 중국에서 만들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를 공급을 안 해버리면 중국도 끝나지만 그 전에 나스닥이 대폭락을 하는 거죠. 시가총액 1위 하는 회사의 매출액이 80%가 줄어든다고 하면 이건 견딜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규제는 하지만 그것이 완벽한 규제가 안 됐다. 네. 그래서 이게 숨통을 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숨은 쉬고 있고 이제 헐떡거리고 있는 단계.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서는 이제 첨단 반도체를 미국으로부터 구독하는 것은 끝났다 이렇게 보고서 이제 물밑에서 정말로 이제 날밤 새면서 죽어라고 국산화 노력을 하죠. 그래서 뭐 중국이 반도체 굴기가 끝났다 이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건 너무 과장이고 오히려 미국이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중국은 더 이제 가속화를 하는 경향이 있고 또 기술이 이제 어느 정도 중국이 뭐 기술이 뭐가 있냐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어떤 수준인가에 라이선스를 줬어요. 증명서를 하나 준 게 있는데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이 중국에게
주면은 안 되는 장비 수준을 저기 얘기하는데 낸드는 128단, D램은 18나노, 로직은 14나노. 이런 장비는 기술은 중국에 주면 안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이 여기까지 다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시차를 우리하고 보면 2년에서 7년 납니다. 네. 근데 이건 이제 매스를 할 때 그런 얘기고 이제 R&D나 레버러토리 단계에서는 1년에서 3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우리는 뭐 반도체 굴기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 이제 낙관적으로 보는 거고 예. 그 지속적으로 중국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미중 전쟁이 시작되면서 기술력이 되면서 거국 체계 동원엔 이런 단어를 써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반도체를 개발한다 이건데 그래서 중국은 지금 반도체를 원자폭탄 개발하듯이 해요. 이제 1950년대 말에 보면 러시아, 소련이 이제 중국과 같이 핵무기를 개발해 주는데 그때 둘이 싸워서 러시아, 소련이 다 철수를 해버리죠. 예. 그래서 이제 기술도 없고 엔진도 없는 상태에서 중국이 4년 만인가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원자폭탄을 실험을 성공을 해요. 예. 그래서 그때에 비하면 지금 이제 중국 생각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원자폭탄도 개발했는데 지금 뭐 중국에 전 세계 반도체 공장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20, 30년 동안에 엔지니어들이 있고 또 어찌됐든 간에 중국 안에 이제 기술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목숨 걸고 해보자. 예. 이제 이런 상황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이제 EV 장비를 이제 중국이 못 만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하는 것이지 그것만 있다고 그러면 뭐 중국은 바로 이제 이 대만이나 한국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로서는 엄청난 이제 행운이고 저는 바이든 대통령 생신 때 금송아지 한 10마리씩 그 선물해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 예.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막아줌으로 인해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적어도 한 10년에서 12년 정도 예. 딜레이가 됐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우리는 뭐 이제 휘바람을 불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온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미국의 가진 규제, 계속 규제 위협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자체적으로 AI 반도체 하드웨어의 생태계 구축, 중국 쪽에서 좀 가능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중국의 전략은 예. 제가 볼 때는 10년에서 15년을 보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어렵더라도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중국이 이 러먼드 상무장관이 왔을 때 상무장관이 집에 가는 바로 그날 저녁에 네. 하웨이가 7나노 반도체 칩을 이걸 이제 장착한 스마트폰을 만들었어요. 완전히 이제 물매기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14나노 이하는 기술도 장비도 못 갔는데 얘들이 7나노를 어떻게 만들었냐.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이게 한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사진을 한 번만 찍으면 되는데 얘들은 그걸 사진을 4번을 찍어갖고 포토샵으로 합성을 하는 거죠. 네. 예를 비유를 하자면 그렇게 해서 7나노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뭐 이제 생선회가 있을 때 회칼이 있으면 아주 예리하게 썰어서 얇게 회를 칠 수가 있지만 회칼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두통 식칼 갖고도 이제 고기를 잘라서 어떻게 해서든 만든다. 그렇게 이제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특정한 기술을 이제 완벽하게 개발하는 건 어렵지만 대신 생태계로 접근하자. 그래서 10년 정도의 타임 호라이즌에서 재료, 장비, 제품 요거를 이제 만드는 걸로 완전히 전략을 바꿔 있고 그러다 예. 보니까 중국으로서는 뭐 특정한 제품을 개발했다 이런 걸 절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생태계가 구축이 가능하냐 그러는데 AI에 아마 다음 차트에 그게 나올 것 같은데요. 보시면 지금 전 세계 AI 지수를 보면 예. 우리가 중국보다 AI를 잘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차트를 보시면 뭐 미국이 압도적인 1위긴 하지만 중국이 이게 넘버 2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6위 정도를 하는데 미국이 100이면 중국이 61, 우리 한국은 40 정도 수준입니다. 아, 미국에 비해서 격차가 좀 나긴 하지만 그래도 2위다. 중국이.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낮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뭐 AI도 못하지 그러는 게 아니라 중국이 미국보다는 못하다는 거지 한국보다는 잘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다른 점은 이 민간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완전 올인하고 있고 네. 그것이 이제 1년, 2년, 3년이 아니라 중국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10년 동안 칼 한자로만 간다. 네. 그럼 그 칼이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근데 그 칼을 가는 사람이 14억 명이 갈고 있는 거죠.
무섭네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좀 냉정하게 보고 그 대비를 안 하면은 그냥 뭐 저거 그 14억에 가난한 나라가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것은 엄청난 오산입니다. 네. 자, 그럼 드디어 시선을 잠깐 돌리고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반도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이 세계 각국이 반도체 전쟁에 나선 것 같은 그런 모양새인데, 이 글로벌 주요 국가 대비해서 한국의 반도체 투자 상황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소장님,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 디램 같은 경우 세계 1등에 75%, 70% 점유율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파운드리죠. 첨단 AI 칩을 만들 수 있냐면 그거는 대만하고 한국밖에 못, 대만 한국이라고 하지만 TSMC하고 삼성전자밖에 못 해요. 그래서 미국은 뭐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돈으로 꼬시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바보가 아닌데 보조금을 520억 불 66조를 그것도 외국 회사한테 주겠다고 공장을 유치한다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것은 지금 반도체 산업은 미중이 전쟁을 하면서 이것은 전략 물자다. AI 전쟁 시대에 필요한 인프라는 전략 물자고 그 전략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기술, 최고의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답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국방비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는 진짜 이런 그대로 머니워, 쩐의 전쟁이 벌어진 건데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은 뭐 미국이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보조금을 주는 것은 나쁜 일이고 공정 경쟁을 해치는 거야. 그래서 보조금 드는데 다 이제 제재하고 뭐 했지만 반도체에 대해서는 자기가 전 세계 제일 많은 보조금을 줘요. 근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건 국가 안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앞뒤가 다른 말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뭐 반도체 라인 하나 짓는데 250불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정부가 돈을 대는 구조로 가고 있죠. 그래서 유럽이 뭐 한 4, 50조, 중국도 한 50조, 미국이 66조, 뭐 일본도 이제 몇십 조씩 이렇게 퍼주는데 우리는 세금 감면 혜택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반도체 산업을 재벌 기업들의 수익 사업으로 이제 보는 것이고 미국, 중국, 이제 일본, 유럽은 이것은 이제 그 AI 전쟁 시대 전략 물자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 1등하고 있지만 이걸 계속 유지를 하려면 이게 민간 기업의 자금 조달 능력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그 레이스에서 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한국 반도체가 왜 이제 세계에서 1등 하는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늦냐 하는 것은 맞아요. 주가가 좀 답답하게 요즘에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뒤를 바치는 나라하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TSMC 같은 경우도 그게 대주주가 대만 정부예요. 그리고 중국의 SMIC도 그게 대주주가 중국 정부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앞서도 반도체 주가 우리나라 좀 답답하다 이런 말도 했는데 국내 반도체 주가가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미지근하게 흘러가는 이유를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램이 중심이지.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HBM 갖고서 뭐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HBM의 마켓 사이즈가 얼마냐? 그거 한 50억 불 내외예요. 그래서 반도체 시장 전체가 한 6천억 시장이고 메모리가 한 뭐 1,200~300억 뭐 계산마다 다르지만 그 정도인데 거기서 50억 뭐 내외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마이너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이나 뭐 우리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진짜로 이익이 좋아지려면 그 AI에 들어가는 이제 HBM이 아니고 이 DDR 이게 가격이 한 30%나 50% 올라버리면 바로 삼성전자 이익은 수십조 나는 것이고 이게 이제 확 달라지는 거죠. 근데 지금 아직 이제 노트북이나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것들의 그 수요가 아직 확 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가격이 조금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중 무역 적자 마찬가지로 반도체 가격이 우리 디램 가격이 한 30~40% 올라버리면 바로 흑자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 지금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무역 적자 저렇게 나고 하는데 왜 돈이 몰리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결과적으로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30년 전에 이미 그 산업이 가버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 놓고 보면은 마니게임. 그래서 일본 환율이 최근 한 40% 절하가 됐잖아요. 우리가 한 12% 절한데.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우리 삼성전자가 환율이 지금 1,300원이 아니고 우리가 한 1,500, 1,600원 정도 됐다고 하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 매출액이 뭐 250조, 300조라고 하면 그중에서 50%를 수출이라고 보면 150조가 거기서 예를 들어서 40%가 더 는다. 예. 그러면 바로 60조 이익이 더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그 수요가 몰릴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AI의 바람이 불었고 AI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에 대한 바람이 불어서 미국과 일본이 왔고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반도체 경기가 업턴한다고 하면 이제 DDR의 반도체 수요도 이제 늘게 되는 타이밍이 오죠. 그렇게 듣고 보면 이제 이 물의 흐름으로 보면 우리는 가장 늦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거기에 이제 양념으로 하나가 일본이 환율을 거의 40% 가까운 화끈한 절하 거기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이제 보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고 또 주식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하고 같이 나간 강아지하고 같은 거라서 먼저 나가거나 뒤에 있는 것이 같이 가지는 않죠. 네.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에 대해서 너무 자기 비하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거 조금 더 기다려보자. 네.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때까지.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우리 반도체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입장에서 약간 좀 곤란한 뉴스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만의 TSMC 쫓기도 바쁜 상황인데 인텔에서 1.8나노 연말 양산 소식을 전했거든요. 요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그냥 인텔의 목표일 뿐이고요. 아하. 지금 뭐 5나노도 못 하는데 인텔의 실력이 그래서 그거를 바로 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삼성의 로드맵이 나오지만 지금 1.4나노까지 가려면 2027년 걸려야 되는데 이제 인텔이 1.8까지 하겠다는 것은 자기네 이제 목표를 얘기를 한 것이고 네. 그 엔지니어의 수준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리를 사실 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그렇잖아요. 그 승기를 잡은 나라나 기업은 더 열심히 하는데 한번 패배를 하면 그게 이제 깔아앉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인텔 같은 경우는 정부한테 보조금 받기 위한 쇼업을 이제 세게 하는 것이지 뭐 7나노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5나노, 3나노, 1.4나노 세 단계를 한꺼번에 뛴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로는 이제 그 돈이나 주가로 이제 자꾸 보니까 예. 그런 건데 그것하고는 약간 다르게 봐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삼성이 TSMC보다는 뭐 떨어지지만 인텔보다는 이다. 그리고 인텔한테 그것을 캐치업 당할 가능성은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사실 HBM에 대해서는 뭐 워낙에도 많이 언급이 됐었고,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 삼성전자의 CXL, 그리고 MUF, 거기다가 뭐 AGI, 뉴로모픽 등 신기술 관련된 용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주목할 만한 기술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반도체가 아까 말씀하신 이제 1나노 이하로 가게 되면 이게 분자보다도 더 가능선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실리콘을 못 쓰게 돼요. 그러다 보니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그걸 돌파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을 얘기하게 되고 또 이제 실리콘 기판 위에서 더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다 보니까 이제 3D를 한다든지 뭐 CXL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거 어떤 기술도 아직 그 대량으로 상용화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전부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그런 단계고 예.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뭐 MUF 같은 경우도 그 HBM을 만드는데 그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그 안을 채우는 방식의 이제 새로운 방식 중에 하나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BM 전체 사이즈가 50억 불, 100억 불도 안 되는 니치 마켓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들은 지금 테스트를 해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오히려 지금 1나노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 기판의 물질적인 한계가 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칩넷이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칩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이제 그 속도를 높이는 그 기술이 더 현실적으로는 타당성이 있고 그게 더 빨리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CXL 같은 경우도 일종의 그런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이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통로의 어떤 아키텍처를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좀 어려운 얘기지만 예. 지금 이제 칩넷 기술 같은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삼성도 그걸 하고 있고, 뭐 TSMC도 그걸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이게 인공지능이니 뭐 이제 뉴로모픽이니 하는 것들은 아직은 좀 이제 긴 시간이 소요가 돼야 그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신기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기술의 한계가 왔다. 현재 기술이 이제 그렇게 보고 또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 정도 기술을 가야 될 정도로 가면 후발자는 없다는 거죠. 예. 캐치업을 지금 하고 있는 놈끼리 경쟁이라는 거라서 뭐 제가 볼 때는 신기술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빅3, 빅2 빼놓고는 할 실력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어떤 기술이 나오더라도 한국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전병석 소장 모시고 상세한 내용들 1시간 동안 들어봤습니다. 자,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석 소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시간 이렇게 유익하게 챙겨봤습니다. 우리 경제와 주식시장에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국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산업이죠.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까지 1시간 동안 해봤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야기들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